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요. 우리 증시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꿈의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가 출범한 이후 46년 만에 대기록인데요. 하지만 이 상승세를 두고 시장 안팎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5천 돌파의 의미와 그 이면까지 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5천 돌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핵심 경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앞으로 6천, 7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5천선 돌파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굉장히 임기 2년 차에 빠르게 실현이 됐는데 꼭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집권 여당은 얘기하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결국에 결과로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코스피 5천의 달성과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결국 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는데 지금 결국 종가는 또 5천을 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결국 이 5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유지하고 그러면 또 5천을 넘어 6천, 7천까지 가기 위해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는 입을 꾹 닫고 코스피가 오를 때만 꼭 이렇게 입장을 내고 이런 모습은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네, 오늘 어쨌든 5천선을 좀 돌파했는데 혹시 증시에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어떠세요? 예, 주식 투자 좀 하고 있죠.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근로소득만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도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코스피 5천 지수를 달성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개장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정책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코스피 5천이라는 지수가 올라가기까지 우리 증시가 올라가려면 사실은 제대로 올라가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좀 돼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지금 약 40% 가까이가 훅 올라간 건데 그럼 갑자기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 큰 대기업들이 이익이 한 40% 껑충 뛰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5천 달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것보다도 이 5천이 어떻게 된 걸까? 혹시나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과열된 측면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긴장하고 바라보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두 분 다 이렇게 당연하게 이재명 정부의 공이 있다 얘기하니까 좀 놀랐어요. 사실은 보통의 분들이 코스피 5천 좋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한 게 뭐 있냐? 라고 했을 때 정부 덕에 뭘 봤냐? 할 때 특별히 얘기하는 게 막상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반도체 사이클과 이 AI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삼성이든 또 현대도 사실 현대자동차 그 자체보다도 보스턴 로봇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가 이제 AI와 접목되면서 성과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K 컨텐츠니 해가지고서 한국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되니까 된 것이지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전 솔직히 봤을 때.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걸 뭔가 자축하고 물론 성과를 알릴 필요는 있지만은 이게 그동안에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억눌려서 됐던 것이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과 경향에 따라서 조금 더 성과가 이루어진 만큼 오히려 이걸 어떻게 가면은 계속 이제 안정적인 증시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연구할 자세를 갖춰야지 바로 축배를 드네 어쩌네 이런 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 또 이거는 좀 제가 약간 좀 사감을 담아서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 업을 하니까 많은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증시는 좋지만은 다들 죽으려고 합니다. 실물 경기가 그렇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다들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는데 막상 나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물가나 이런 건 다 올라서 어쨌든 소비 그 액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막상 보면은 뭐 나는 벌이가 없고 이게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직시하고 좀 이런 것을 좀 더 그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뭐 코스피 5천 돌파했다고 해서 와 신난다 뭐 이건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축배를 들고 있지만 솔직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특위와 오찬도 가졌습니다. 사실 이 특위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특위가 코스피 5천으로 가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한 게 무엇이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코스피를 올린 거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개미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본인들이 좋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맞는 말씀이시죠. 뭐 정부가 어떤 정책 하나 한다고 증시가 막 올라가거나 또 막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죠.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고 지금 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좀 짙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B2라고 하죠. 우리 빚내서 우리 지금 이 주식을 하는 이 액수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29조 586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6%가 늘었고 사상 최대 액수라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주식으로 또 다들 몰려가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 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했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이사도 못 가게 하고 전세금은 오르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집을 마련해서 좀 안정적으로 주거를 여건을 개선하고 가져가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그 시행 이 계획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이 집으로 내가 어떻게 뭔가 자산을 증식하거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면 그럼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나의 부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로 많이 일시적 쏠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여러 종목을 보면은 우리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쏠림이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도 오늘도 결국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 몇몇 큰 대형 종목으로 지나치게 쏠림 형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신용 대출을 받아서 이제 빚을 내서 비투를 하는 많은 분들도 결국 이 종목들에 다 쏠려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 뭐 물론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년까지는 뭐 갈 것이다. 메모리 칩 호황 여러 가지 때문에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러면 이 상승세를 계속 추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이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타지 말고 그 외에 많은 스타트업도 많이 뭐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투자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조금 소외된 많은 산업들에 대한 투자 어떤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 줘야지 그 많은 기업들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야지 또 많은 투자자들이 글로 몰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과연 정부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있어요. 네,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 5천을 돌파했지만 요즘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건 환율입니다. 최근 환율이 1,500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5천이라 좀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율과 주식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큰 거는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정말 상승할 것 같고 좋아 보여서 들어오게 되면 원화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즉 주식이 올라가면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오늘도 환율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에 들어와서 올리고 있는 부분보다는 연기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돈들이 결국에는 증시를 올리고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래서 이 5천에 어떻게 5천이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가 한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한 일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래요. 돈을 이 정도로 풀어놨잖아요. 자산 맞네요.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지금 M2 통화량이 우리나라 단군 이래 가장 많이 풀려 있어요. 4,470조가 풀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격이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그 돈들이 어딘가로 몰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돈을 내비두지 않습니다.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요. 그 투자가 예전엔 부동산이었고 지금은 그게 주식시장으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물론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조금 더 좋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다라는 평을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상황이 정말 기업의 펀더멘털의 성장에 의한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주식시장에 성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적으로 투기성 자본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지 요거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거품이 좀 껴있고 단기적 과열이 있다면 우리가 더 기업들이 영업하기 좋은 이익을 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구두 개입을 하면서 좀 1,48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1,469원대를 보이면서 굉장히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안으로 1,400원대로 좀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새로운 공식이 생겼잖아요. 정부가 개입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환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생겼어요. 부동산 같은 거죠. 부동산도 민주당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가 금방 또 올라가잖아요. 아,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 야, 또 오르겠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환율 시장도 그런 걸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내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할 때 저 좀 경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을까? 과연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외환시장이 그렇게 될까? 라는 좀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그 얘기 했잖아요. 대책이 있었으면 제가 했겠죠.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한두 달 내에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전체적인 이 발언 내에서 조금 호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너무 장밋빛 청사진.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서 오히려 외환 시장에서 저는 한두 달 내에 떨어져? 그럼 그때쯤 또 사야 되겠다. 매수 타이밍인가? 투자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입이 오히려 좀 더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환율. 전 어쩌라고요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보고 사실 상당히 충격을 먹었는데 사실 대통령은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막연히 예언가처럼 뭐 한두 달 뒤에 내릴 것이다.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있더라고. 40, 50대 연금이 높고 있다. 뭐 지금 만약에 정말로 어떠한 그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사실은 뭐 환율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계획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단기간에 걸쳐 뭐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뭐 연기금을 뭐 어떻게든 거기 환율 방어에 쓰겠다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뭐 아니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결국은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장래를 결국 소모해 가서 당장의 그 인기 영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좋은 건지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5천. 네. 근데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환율은요, 어떠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조정하는 순간 외국에서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이요, 자신의 나라와 교역을 하는 나라들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넣어놨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통령이 한 달 이내에 1,400원으로 떨어질 거다. 지금 미국과 사이가 좋으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있었으면 바로 환율 조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환율을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순간
외국에서는 당장 난리가 나는 일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율 같은 걸 개입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화 가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 수급 문제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환율을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무식한 발언하는 경우 진짜 드물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경제 전문가나 외환 전문가들을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은 아무리 그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떨어뜨릴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이 잘못하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설마 그러겠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막 허위 사실로 막 고발하고 막 너무 있어서 김성열 최고위원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역시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었답니다. 네. 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는데 국내 증시가 또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 지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요. 오늘 이 장도 전날 미국에서 워낙 시장에 좋은 사인들이 많이 나왔고 미국 지수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이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럼 이 저평가됐다는 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말은 거의 뭐 증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야지 정말 이게 정상화되는 것인가라는 얘기도 뭐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경제 구조 자체를 조금 더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법이 과연 그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여러 민주당의 입법 상황에 따라서 긴가민가 하는 방향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볼 때도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관주도의 그 경제 정책을 많이 현재도 아까 특위 얘기 5천 특위 얘기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관이 개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거는 심지어 여야를 불문하고 늘 그런 식으로 해왔고 이 규제로 계속해서 이 시장 상황을 달래려고 하고 또 표 때문에 근로자에게 너무 과도한 그 보호를 하고 물론 그 근로자 보호도 마땅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와 기준이 너무 다르니까 계속해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규제 해소나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가서 좀 기업하기 물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기업 총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당하게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 정권이 바뀌고 어느 순간 그 특정 세력이 집권하고 하면은 잘 하던 기업의 총수도 당장 이제 감옥행을 걱정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그 증시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제 생각입니다. 네. 또 앞으로 우리 코스피가 5천선 돌파했지만 또 연초 이후에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과열 부담이 누적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아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증시가 이렇게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유지가 돼서 이제 5천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5천이 평균값이 돼서 움직이려면 그에 맞는 펀더멘털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라고 봐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보고 이 기업이 정말로 손익이 났는지 정말로 앞으로 미래 가치 같은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주에만 몰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담합이나 이런 걸 막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이렇게만 가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워낙 훌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돼요. 경제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 분식회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벌을 해주고 시장 질서를 잡아주고, 그리고 과도한 규제, 이게 계속 시장을 상대로 뭔가 상한선을 긋거나 이런 식의 규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만 빼주면은 저는 5천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여러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 증여세 문제를 좀 잘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증여세 문제가 이 뭐 그 대기업들 그냥 다 받아가라는 거냐 뭐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소기업 문제예요. 중소기업이 증시랑 직결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여러 많은 기업들이 이 증여세 때문에 이 문 닫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증여세 내고 나면 이 기업을 영속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증여세 문제, 그러니까 가업을 상속해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강소기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외국 자본도 끌어오고 그 기업이 또 상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증여세 문제나 상속세 여러 가지가 막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조금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조금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